경제브리핑 불편한 진실이 여러분의 확실한 두통 치료제가 되어드리겠습니다. 경제 뉴스가 연예 뉴스처럼 쉽게 들리는 그날까지 경제브리핑 불편한 진실. 경제브리핑 불편한 진실 1월 18일 순서 시작하겠습니다. 제가 지난 주말에요. TV에서 생각을 많이 하게 하는 다큐멘터리를 하나 봤어요. TV는 바보 상자인데 생각을 많이 하게 한다고요? 그렇죠. 다큐멘터리니까 오. 드라마가 아니에요. 예능이나. 제목은 뭐였냐면 KBS 특별기획 미국의 부활. 이게 3부작으로 했거든요. 첫 번째는 첨단 산업의 리더, 두 번째는 세일 혁명, 세 번째는 제조업의 르네상스. 이런 제목을 달고 3부작으로 했는데 시청률이 상당히 높게 나왔어요. 얼마나 나왔는데요? 시청률이 거의 7.8%? 뭐 이렇게 나왔더라고. 요즘은 예능도 5% 넘기가 힘든데 다큐인데 그러니까요. 와. 실제로 저도 봤는데 주제를 진짜 많이 했더라고요. 내용이 진짜 알차다는 느낌이 들었어요. 특히 봤던 장면 중에 가장 눈길을 끌었던 장면은요, 이거였습니다. 어느 벤처 대회에서 자기가 그동안에 해왔던 사업에 대해서 발표하는 자리였는데 한인 스타트업 창업가가 그 자리에서 발표를 하더라고요. 예. 그리고 나중에 이 다큐멘터리 제작진과 인터뷰를 하는데 뭔 얘기를 하냐면, 제가 3년 전만 해도 이런 창업가가 되리라고는 꿈에도 생각하지 못했다. 그런데 여기 나와서 발표를 하고 이런 게 너무나 자랑스럽다고 얘기를 하면서 이 얘기를 하는 거예요. 미국에서 진짜 놀란 점은 창업하기가 너무나 편하다. 어떤 점이 편하냐면 각 창업 단계마다 멘토가 있는데 이 멘토들이 한국에 있는 멘토들이랑 좀 다르대요. 어떤 점이 다르냐면 한국에 있는 멘토들은 창업가건 스타트업 하는 사람이건 어느 정도 지식을 갖춰서 무슨 사업을 한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빨리빨리 결과를 만들어내라 이런 식으로 지시만 하는데, 미국의 벤처나 스타트업을 지원해주는 멘토들은요, 창업하거나 스타트업을 하는 사람들이 아무것도 모를 거라고 그걸 기본 전제를 깔고 한다는 거야. 그러니까 예를 들어 회사 설립 과정부터 또 세금을 내는 문제부터 얘는 유치원생만큼 모를 것이다. 하나에서 10가지를 다 가르쳐 준다는 거. 그러니까 창업하기가 너무 쉽다는 거죠. 우리나라는 제가 창업을 해보니까 일단 세무서부터 굉장히 벽이 높은 것 같아요. 그렇죠. 여길 가면 저기 가서 서류 하나 더 떼오세요. 저길 가면 이거 왜 안 해왔어요?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하잖아. 그렇죠. 공무원들끼리도 자기네 부서 일은 잘 아는데 다른 단체 일은 또 전혀 모르는 분들도 많아서 이 창업을 하는 사람 입장에서는 정말 혼돈스럽죠. 그렇죠. 그래서 이 KBS 다큐멘터리에서 강조하는 게 미국 경제가 2008년 금융위기 때 거의 아작이 났잖아요. 진짜 바닥으로 떨어졌어요. 그런데 지금 10년도 되기 전에 미국이 세계에서 다시 또 가장 우뚝 서는 나라가 될 수 있었다는 게 모험 장려하는 이런 사회 시스템이 미국을 이렇게 다시 부활하게 만들었다. 이렇게 지적을 하더라고요. 뭐 다 똑같다고 할 수는 없지만 이 시리즈를 1편, 2편, 3편을 보니까 경제브리핑에서 짚어왔던 부분들이 제법 나오는 것 같아요. 그렇죠. 그 내용도 있었고요. 그리고 제가 이 다큐멘터리를 보면서 뭐 하나가 갑자기 탁 떠오르는 거야. 펠레의 저주. 펠레의 저주 뭔지 아시죠? 월드컵 전에 펠레가 지목하는 국가가 항상 예선전에 떨어졌잖아. 그게 왜 생각이 났냐면 KBS가 작년에 신년 특집을 뭘 했는지 아세요? 중국? 그래요. 슈퍼차이나 7부작으로 했어. 7부작을 통해서 중국 경제가 얼마나 잘 나가고 중국이 미국을 능가할 수 있을 것이다. 작년 초에 했는데 작년 중순이 되니까 중국이 어떻게 됐습니까? 미국도 미국의 부활이라고 했는데 올 중순이나 올해 말 가면 어떻게 될지 모르겠어요, 저는. 그러게요. 그럼 내년에는 혹시 한국 특집 하는 거 아니야? 한국 특집. 이거 큰일 나는데. 그럼 내후년에 또 망하고. 그러면 KBS의 저주가 되나요? 경제브리핑 불편한 진실 나한테 정말 딱이더라고. 신문이나 TV 뉴스 챙기기 쉽지 않잖아. 그런데 경제브리핑 불편한 진실은 내가 듣고 싶을 때 터치만 하면 경제 뉴스를 쉽게 풀어서 설명하거든. 시사 용어 해설도 들을 수 있고 신간 리뷰도 들을 수 있고. 글쎄 우리 조카가 이 방송을 듣고 나서 이모 진위 개수가 뭔지 알아? 난 알지? 하고 자랑하더라고. 이런 팟캐스트 정말 오래오래 들을 수 있으면 좋겠다. 그런데 혹시 돈 없다고 그만하면 어쩌지? 이 PD님, 박 PD님 맨날 자비로 방송한다고 하던데 조금이나마 도울 수 없을까?
걱정 마세요. 신개념 기부 사이트 위시플렉스가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위시플렉스 대표 김태우입니다. 여러분의 돈은 한 푼도 들이지 않고 경제브리핑 불편한 진실을 기부할 수 있습니다. 마음에 드는 신상 10개를 고르시기만 하면 일주일마다 기부머니 500원이 적립됩니다. 한 달이면 2,000원이죠. 경제브리핑 불편한 진실 정기 구독자가 1만 명을 훌쩍 넘었는데 이분들이 모두 참여해 주시면 한 주에 500만 원, 한 달에 무려 2천만 원을 모을 수 있습니다. 이 정도면 PD 박 PD님 신세 타령하지 않아도 되겠죠? 위시플렉스는 스마트폰 앱은 물론 PC에서도 만날 수 있습니다. 유기견 살리기, 저소득 가정 아동 돕기 등 다양한 기부 프로젝트가 있으니 많은 후원 부탁드립니다. 오늘 꼭 챙겨야 할 경제 브리핑. 판교에 아시아의 실리콘밸리가 들어선다. 이렇게 오늘 정부가 박근혜 대통령에게 호언장담을 했습니다. 오호. 네, 오늘 미래창조과학부, 문화체육관광부, 금융위, 산업통상자원부, 보건복지부 이러한 주요 부처가 박 대통령에게 보고를 하는 자리가 있었대요. 타이틀이 창조경제와 문화융성을 통한 성장 동력 확충. 거창해요. 아니 창조경제는 한동안 안 나오더니 또 나오네. 네. 이 시리즈 보고의 핵심은 바로 판교 그리고 상암에 각각 아시아판 실리콘밸리 그리고 아시아판의 문화 콘텐츠 허브가 들어선다는 거야. 어허. 자, 일단 판교는 스타트업 캠퍼스 그리고 창조경제밸리 이건 이미 이제 들어오기로 돼 있잖아요. 이거를 기반으로 해서 스타트업의 창업과 해외 진출, 해외 유망 스타트업의 국내 정착 이런 게 활발히 이루어지는 창업 허브로 만들겠다. 요게 미래창조과학부의 생각입니다. 아니 만들겠다고만 해서 만들어지는 건 아니잖아. 뭔가 그러니까요. 구체적인 대안이 있어야 될 것 같아. 대안 없어요. 아 그냥 여기가 끝이에요? 네. 그리고 미국 실리콘밸리처럼 전 세계 창업자들을 빨아들이겠대. 근데 아니, 대안이 없어. 진공청소기야? 뭘 빨아들여 빨아들이기는. 뭐 문어도 아니고 말이야. 뭐 빨판이 있나? 자, 그리고 상암은요. 이미 DMC, 누리꿈 스퀘어 등이 있죠. 그렇죠. 이거를 중심으로 VR, 가상현실이죠. 홀로그램, 컴퓨터 그래픽, 3차원 영상 이러한 첨단 기술과 창의적인 스토리가 만나는 디지털 문화 콘텐츠 허브를 육성하겠다. 이것도 우리가 참 많이 들어오지 않았어요? 아니 그러니까 뭘 어떻게 육성하겠다는 거예요. 그냥 육성하겠다고 보고만 했대. 아하. 아니 아까 초반에도 얘기했듯이 미국처럼 아 내가 뭐 VR 관련된 스타트업을 하고 싶다. 그러면 A에서부터 Z까지 도와줄 수 있는 뭐 멘토를 지원해 준다던가 뭐 이런 게 있어야지 창업을 하고 스타트업을 하고 여기가 실리콘밸리가 되지. 무조건 하겠다고 하면 누가 거기 가서 사업을 해요? 그렇죠. 그리고 상암 디지털 문화 콘텐츠 허브만 해도 아 이렇게 뭐 하겠다. 목표다. 이렇게 하지 말고 경제브리핑 불편한 진실 사무실 마련해놨다. 상암으로 와라. 우리가 여성 아나운서 전문 장비 다 지원해놨다. 이렇게 돼야 구체적인 대안이라고 할 수 있는 거 아니에요? 그렇죠. 그런 게 필요하단 말이에요. 우리한테는. 지금도 저는 이 많은 아파트에 사람이 다 들어가서 살고 있을까? 이게 참 걱정이거든요. 그런데 4월까지 입주 예정인 새 아파트가 무려 6만 가구나 된대요. 오. 오늘 국토교통부가 통계를 내봤나 봐요. 재건축 조합 등 주택 조합이 공고하는 물량까지 포함한 수치라고 하는데요. 서울에서는 5,445가구, 그 다음에 수도권을 통틀어서는 2,530가구, 지방에는 37,814가구 이렇게나 많이 입주를 할 예정이라고 해요. 공급 물량이 꽤 되는 것 같네요. 4월까지 6만 가구면은 엄청난 물량인 것 같은데 집주인이 과연 다 가구마다 생길 수 있을지 의문이네요. 앨런 머스크가 스페이스 X라는 우주 항공기 회사를 운영하고 계신 건 다들 아시죠? 그렇죠. 이 앨런 머스크의 궁극적인 목표는 우주선을 쏘잖아요. 우주에. 그러면 얘가 다시 귀환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즉 로켓을 회수를 하는 게 목표거든요. 그래야 기존의 나사에서 쏘는 거 대비 가격이 10%면 된다는 거죠. 아, 여러 번 쏠 수가 있으니까. 그렇죠. 재활용을 하는 겁니다. 쉽게 얘기하면은. 그러니까 나사에서 한 번 쏘는 비용이면 스페이스X에서는 10번을 쏠 수 있다는 거예요. 근데 이게 이론적으로 가능하다고 확신을 했기 때문에 머스크가 10년 동안 계속 이걸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즉 로켓을 회수를 하는 게 목표거든요. 그래야 기존의 나사에서 쏘는 거 대비 가격이 10%면 된다는 거죠.
머스크가 이 사업에 나선 거거든요. 자, 그런데 안타깝게도 오늘 캘리포니아 산타바바라 한 공군 기지에서 펠콘 9, 그러니까 스페이스 X의 우주선 이름이죠. 이 펠콘 9을 쐈는데 다행히 위성을 궤도까지는 올려놨대요. 근데 얘가 쐈던 자리로 다시 돌아와야 이게 성공인데 착륙하기 직전에 부품이 부셔졌다는 거야. 그래가지고 결국 실패를 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게 총 3번째 실패다. 그런데 지난달에는 펠컨 9을 또 발사를 했는데 다행히도 10분 만에 이 로켓을 회수를 했대요. 그러니까 지금 1승 3패. 가장 최근의 성적만 봤을 때는 이게 3승 1패 정도는 돼야 완전한 상업화가 가능한데 아직까지는 그래도 여전히 실패를 더 많이 해야 되는 그런 상황인 거죠. 그런데도 앨런 머스크나 미국이 이렇게 계속 사업을 하고 있다는 거는 진짜 놀라운 것 같아요. 이렇게 실패를 많이 하는데도 결국은 성공할 것이다 믿고 밀어주는 거 아니야. 그렇습니다. 근데 만약에 성공만 되면 우리나라만 해도 거의 100% 의존하잖아요. 로켓 발사할 때 외국 기술에. 당연히 스페이스X의 전권, 모든 돈을 지원을 할 거 아닙니까? 산업 패러다임이 급변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저희가 또 소중한 분을 떠나보냈죠. 진짜 고인의 명복을 먼저 빌고 시작을 하겠습니다. 신영복 성공회대 석자 교수님이 안타깝게도 16일 날 별세를 하셨어요. 그런데 참 놀라운 현상이 벌어졌네요. 신영복 교수님의 책들이 있잖아. 그렇죠. 저도 대학교 때 읽고 눈물을 많이 흘렸던 감옥으로부터의 사색으로부터 해서 담론, 강의 이런 책들이요. 온라인에서 불티나게 지금 팔리고 있대요. 그러니까 돌아가시고 나니까 불티나게 팔리고 있다. 그런 거죠. 그렇죠. 인터넷 서점 예스24에 따르면요. 감옥으로부터의 사색과 담론 이런 책, 신영복 교수님의 책들이 베스트셀러 1, 2위를 점령을 해버렸대요. 그리고 더불어숲, 나무야 뭐 이런 책들도 10여 권 내에 진입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주요 서점의 톱 10을 거의 싹쓸이를 하고 있는 거군요. 그렇죠. 특히나 신 교수님이 돌아가시기 전인 12일부터 14일까지는 책이 한 190권 정도 신영복 교수님 관련된 책들이 팔렸는데요. 신 교수님의 타계 소식이 전해진 다음 4일간은 무려 2546권, 그러니까 1240%가 증가를 해버렸대. 12배가 더 많이 팔렸다. 그런 얘기네요. 이렇게 신 교수님 책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니까요. 신 교수님 책에 새로운 글과 그림을 대폭 추가해서 새로운 책을 내려는 움직임도 여러 군데서 벌어지고 있나 봐요. 특히나 다음 달에는 서화집 처음처럼 이 책이 나올 예정이라고 하고요. 또 미출고 원고도 상당히 많이 있다고 하시더라고요. 그러니까 이 책들도 뭐 서서히 출판계에 나올 예정이라고 합니다. 요 서화집 이름이 처음처럼이라고 하셨잖아요. 이게 우리가 먹는 소주 있잖아. 그것도 처음처럼이 있는데 거기에 있는 글씨를 이 신 교수님이 쓰신 거래요. 그렇죠. 그래서 예전엔 여기가 두산이었잖아요. 처음처럼이. 당시 두산에서 그 신 교수님한테 허락을 받고 이 글씨를 넣었다는 일화가 아주 유명하죠. 아무튼 저희 방송을 듣고 계신 애청자 여러분들도요. 신 교수님의 책 10년이 지나건 20년이 지나건 다시 읽어보셔도 충분히 그때의 감명을 다시 맛볼 수가 있으니까요. 책 한 권씩들 장만하시는 것도 나쁘지 않은 선택인 것 같아요. 혹자는 그러더라고요. 살아있는 부처님이다. 예수님이다. 근데 이제 돌아가셨으니 이거 일을 어쩌나. 마지막 소식입니다. 택배를 사칭을 해서 범죄를 일으키는 사람들이 꽤 되잖아. 택배 배달원인 거를 사칭해서. 그렇죠. 근데 요즘은 1인 가구 중에서 여성분들이 사는 가구도 꽤 돼요. 그렇죠. 그죠. 그러면은 사실 택배입니다 하고 문 탁탁탁 두드리면은 여성분 혼자 사는 사람 입장에서는 걱정이 될 거 아닙니까? 겁나죠. 문 그죠. 열어주기가. 그런데 오늘 티몬에서 아주 획기적인 배달 모델을 내놨어요. CU, 국내 최대 편의점 CU와 함께 티몬에서 산 물건을 일단 CU 편의점에 맡기는 거예요. 그러면은 이 물건을 산 사람은 퇴근을 할 때나 아니면 출근을 할 때 CU에 들려서 이거를 픽업을 할 수 있는 거예요. 어허. 물론 기존에도 이와 유사한 서비스가 있긴 했는데 티몬의 설명에 따르면요. 그동안에 있었던 편의점의 픽업 서비스는 아주 부분적이었다는 거예요. 하지만 이번에는 티몬에서 사는 거의 모든 물건이
총망라된다고 합니다. 아무튼 상당히 편리해질 것 같은데 한편으로는 걱정도 돼요. 왜요? 택배 알바생들 일 더 늘어나는 거 아니야? 이거 택배 물건 다 챙겨야 될 거 아니야. 그렇다고 월급이 더 올라가는 것도 아닐 테고. 그렇죠. 그 편의점 알바생 그죠? 근데 집에 아무도 없을 때 이 택배 기사님들이 오는 경우가 꽤 되잖아. 그죠? 그러면 저는 보통 문 앞에서 그냥 놔주세요. 문 앞에 있는 유모차에 올려주세요. 그러는데 저희 빌라도 보니까 가끔 이 도난 사고가 있더라고요. 그렇죠. 예, 어떤 분이 분유를 시켰나 봐. 근데 마침 집에 안 계셔서 문 앞에 놔주세요 했는데 이 분유를 누가 가져갔나 보더라고요. 고양이가 먹었겠죠. 안녕하세요, 해리입니다. 여러분, 꼬박꼬박 내는 반값을 생각하면 집 선택은 신중해야 합니다. 360도 리얼 뷰와 조건 검색, 그리고 매물도 많은 다방으로 찾으세요. 반값이 얼만데 볼 수 있는 건 다 봐야죠. 방 찾을 땐 다방. 그러면 오늘의 섹션 시작할 텐데요. 오늘은 외신을 살펴봐야 되는데 제가 옛날 얘기를 먼저 좀 드리고 시작을 할게요. 저희 아버지 가게가 예전에 서울 한복판인 명동에 있었거든요. 네. 근데 명동 근처에 뭐가 있었냐면 대만인들이 주로 다니는 화교학교가 있었어요. 그래서 가끔 대만인들이 저희 아버지 가게에 들리기도 했었고 또 그 근처에는 대만인들이 운영하는 중국집이라든지 또 화과자 있죠. 예. 그런 과자 파는 가게들이 상당히 많았었거든요. 그리고 그때 당시만 해도 저희는 대만을 뭐라고 불렀는지 기억나세요? 타이완? 타이완이라고 안 하고 자유중국이라고 불렀어. 반면에 중국은 중국이라고 안 불렀잖아. 중공, 공산당이라는 거야 한마디로. 그래서 낮춰 불렀잖아요. 그 당시만 해도 우리는 그랬었죠. 공산주의 침략에 맞서서 둘도 없이 친해져야 된다. 어디와? 대만과 자유 중국과 이렇게 친구처럼 대만이랑은 관계가 있는 줄 알았어요. 저는. 그런데 1992년 제가 군대 있을 때야 놀라운 소식이 전해졌죠. 한국과 중국이 수교를 해버렸어. 그 전만 해도 우리로는 상상도 할 수 없는 일이었잖아. 예. 우리가 공산주의 국가랑 수교한다는 게 말이나 됐겠어요? 당시 대통령이 노태우였거든요. 노태우 정부도 이걸 알고 있었겠죠. 중국이랑은 수교를 해야 되는데 국내 여론도 그렇고 중국이랑 수교한다면 대만이 가만히 있겠어요? 대만이 난리 쳤을 거 아니야. 당시 비화를 살펴보면요. 노태우 정부는 중국과 수교하기 일주일 전까지도 대만을 속였대요. 특히 대만 정부에서 미리 낌새 눈치를 챈 거야. 한국이랑 중국이랑 가까워지니까 특사까지 파견해서 한국 정부한테 물어본 거지. 노태우 대통령한테. 아니 중국이랑 수교한다는 루머가 들리는데 사실이냐? 노태우 대통령 팔짝 뛰었죠. 말도 안 되는 소리 마라. 우리가 공산주의 국가랑 수교할 일이 있겠느냐? 이렇게 했는데 일주일 만에 탁 얼굴을 바꿔버린 거야. 대만은 제쳐놓고 중국과 수교를 한 거예요. 그러니까 당시 많은 대만인들이 어떻게 했는 줄 알아요? 그 학교에서 대만 국기를 맨 마지막으로 내리는 행사가 있었거든요. 그때는 국기에 대한 행사를 우리나라도 했었고 대만도 화교학교에서 대만 국기를 올리는 행사를 했었어. 근데 그걸 맨 마지막으로 내리는 날 전교생이 울음바다가 됐어요. 그게 가끔 다큐멘터리 프로그램에 나옵니다. 저도 당시 저희 아버지 가게에 가끔 오시던 대만인들이 우리 아버지가 무지하게 따졌어. 한국인들은 예로부터 상종하지 말라고 했는데 니네가 그럴 줄 몰랐다. 니네가 중국이랑 수교를 할 줄 몰랐다. 엄청 따지는 걸 전 직접 목격을 했어요. 상종하지 말라는 옛말이 있었대요? 한국인이 어때서? 중국인들 보기에는 다 오랑캐 아니에요. 오랑캐. 우리도 동쪽의 오랑캐 아니에요. 중국인들이 보기에는. 또 당시 뭐 여러 가지 기사나 뭐 이런 걸 찾아보면 대만인들이 한국을 아예 떠나간 사람들도 많았대요. 떠나가면서 뭐라고 했는지 알아요? 다시는 대한민국 땅을 밟지 않겠다. 니네같이 줏대없는 나라랑은 사귀지 않겠다. 이러면서 떠나갔다는 거야. 눈물까지 흘리면서. 이런 일이 벌어지니까 우리나라랑 대만이랑은 경제적인 면에서도 교역이 정상화되는데 상당히 오랜 시간이 필요했다고 합니다. 아까 92년에 대만이랑 수교가 끝났잖아요. 중국이랑 수교를 트면서 8년이 지난 2000년이 돼서야 한국과 대만이 다시 경제협력 합동회의를 재개를 했대요. 8년 동안은 거의 교역이 이루어지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리고 2004년이 돼서야 우리나라에서 대만으로 가는 직항 노선이 다시 운행을 재개했대요. 그전에는 대만에 가려고 해도 갈 수 있는 방법이 직항은 없었던 거야. 10몇 년이 훨씬 더 걸린 거죠. 이처럼 대만과 교역이 완전 정상화되는데
10년이 넘는 시간을 우리는 공을 들여야 됐다고 합니다. 이 얘기를 왜 드리는지 대충 감이 잡히시죠? 지난 주말에 대만이 정권이 바뀌었죠? 그렇죠. 16일 날 대만 총통 선거, 거기는 대통령이 아니라 총통이에요. 총통 선거가 치러졌는데 당선된 분이 민주진보당, 민진당이라고 그러더라고요. 약칭이. 민주진보당의 차이 잉원 후보가 56%나 득표를 했대요. 8년 만에 정권 교체가 이루어졌다고 합니다. 근데 이 차이 후보가 강령으로 내세우는 게 뭔지 아세요? 대만 독립이야. 그 전에 정권을 가지고 있었던 국민당은 대만 독립의 독립 독자 한 번도 얘기를 하지 않았어요. 이 민진당의 차이 후보는 말도 안 되는 소리 하지 말아라. 우리는 중국과 다르다. 독립을 하겠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당선이 됐는데 문제는 여기에 우리나라가 걸려 들어가 버렸어. 그 전에 대만이 독립국가가 아니었어요? 여러분들 좀 착각하실 것 같은데 대만이 보통 올림픽에도 나오고 국제행사에 자주 대만 국기를 들고 나오죠. 근데 대만이 유엔 국가일까요? 아닐까요? 유엔이요? 당연히 가입이 돼 있지 않나요? 대만이 유엔 가입 국가가 아닙니다. 어. 놀라운 점은 이스라엘이랑 지금 몇십 년째 싸우고 있는 팔레스타인은 유엔에 가입이 됐잖아. 네. 대만은 가입이 안 돼요. 왜 가입이 안 될까요? 중국에서 엄포를 놓는다? 중국에서 엄포를 놓는 것뿐만 아니라 중국이 상임이사국이잖아. 네. 상임이사국은 5개국 중에 한 국가만 반대를 해도 통과가 안 돼요. 대만이 통과가 될 리가 있겠어요. 그러니까 화폐도 따로 쓰고 군대도 따로 있지만 중국이 인정을 안 하기 때문에 공식적으로는 독립국가가 아니다. 그거군요. 그렇죠. 어허. 그렇지만 이 얘기를 대만 사람들이 들으면 말도 안 되는 소리 하지 말아라. 우리는 유엔에만 가입되지 못했다 뿐이지 모든 거를 독립적으로 하고 있다. 올림픽도 우리가 자체적으로 참가하지 않느냐 이런 얘기를 한단 말이에요. 네. 근데 놀랍게도 이번 대만 총통 선거에 우리나라가 결정적인 역할을 했다는 얘기가 있어요. 물론 우리나라 사람은 아니고요. 우리나라에서 활동하고 있는 걸그룹 트와이스라고 있더라고요. 요즘 가장 핫하잖아요. 가장 핫한가요? 예. 솔직히 저는 잘 몰라가지고 예전에 저희 MS 본부장님이 나오셔서 저희한테 그쵸. 뭐라고 하셨죠. 어떻게 쭈이를 모를 수가 있느냐. 그렇죠. 우리는 모를 수도 있다고 했다가 이거 몰랐다가 큰일 날 뻔했어. 그때 저희가 우리는 이제 막 해리에 대한 존재를 알고 있다 그랬더니 이미 해리가 몸담고 있는 걸스데이는 레전드가 됐다. 그런 얘기를 했었죠. 그렇죠. 아무튼 이 트와이스의 멤버 쭈이가 차이 후보 당선에 가장 큰 역할을 했대요. 그러면 쭈이가 대만에 가서 선거운동이라도 했나요? 이렇게 궁금하실 텐데 그게 아니에요. 뭐냐면 쭈이가 얼마 전에 MBC의 마이 리틀 텔레비전 이런 프로그램 있죠? 예. 여기 생방송에서 태극기와 대만 국기를 함께 흔들었대. 대만 국기만 흔든 게 아니라 우리나라 국기와 대만 국기를 함께 흔들었는데 문제는 대만 태생의 중국적 가수인 황한이 얘가 우리나라 한국 프로그램을 열심히 보나 봐요. 이걸 보고 자신의 웨이보에 중국 트위터라고 불리는 예. 웨이보에 쭈이는 대만 분리 독립 분자 이렇게 공개 비난을 했어요. 이렇게 공개 비난을 하니까 중국 사람들이 이걸 보기 시작했겠지. 난리가 난 거야. 중국에선 항의가 나오기 시작을 했어요. 그런데 중국이 그렇게 항의를 하니까 대만 내에서는 어떻게 됐겠습니까? 역풍이 분 거예요. 대만 사람들은 대만 사람이 대만 국기 흔드는데 그게 뭔 상관이냐. 국민당 후보에 찍을 사람들이 다 민진당 차이 후보 쪽으로 간 거야. 특히나 정치에 전혀 관심 없는 젊은 층들이 들고 일어난 거예요. 대만 내에서도 대만 독립을 지지하는 층은 젊은 층이 많고 중국에 귀속되길 원하는 사람은 나이 드신 분들이 많다고 그래요. 네. 그런데 이 쭈이 사태가 벌어지니까 홍콩 사우스 차이나 모닝 포스트가 조사를 해봤더니만 143만 명의 대만 청년층이 쭈이 사건의 영향을 받아서 투표 참여를 결정했거나 투표 의향을 바꿨다고 얘기를 했다고 합니다. 134만 명이면 얼마 되지 않나 이렇게 생각하실지 모르겠는데 차이 후보가 이번에 받은 표가 689만 표거든요. 134만이면 무려 19.5%, 20%에 육박하는 숫자야. 그러니까 바꿔놓으면 쯔위 사건이 벌어지지 않았으면 차이 후보가 당선되지 않았을 가능성도 상당히 높은 거예요. 그럼 박진영이 대만 정권을 바꿔놨네? 뭐 그렇게 볼 수도 있죠. 그러니까 제가 알기로는 대만도 우리랑 크게 다르진 않아요. 청년 실업이라든지 80만 원 세대. 거기는 뭐 79만 원 어쩌고 뭐 그런 세대가 또 있더라고요. 그렇죠. 우리랑 비슷한 상황인데 마침
찌위 사태가 일어나면서 유권자가 젊은 층이 크게 불어났다는 거 아닙니까? 그렇죠. 그런데 이것도 좀 궁금하실 거예요. 중국 같은 큰 나라가 대만의 여가수가 귀 하나 흔들었다고 왜 중국이 이렇게 난리를 칠까? 그 이유를 어디서 알 수가 있냐면요. 조정래 선생님의 정글만리라는 소설책이 있죠. 예. 그 책이 3부작인데 그 책에서 뭔 내용이 나오냐면 중국에서 절대 입에 올려서는 안 되는 3대 금기가 나옵니다. 첫 번째는 뭐냐면 마오쩌둥 있죠. 네. 중국의 국부로 여겨지는 마오쩌둥에 대한 헌담. 두 번째, 공산당에 대한 비판. 셋째, 대만 독립과 티베트 독립에 대한 지지. 이렇게 나와 있는데 이 소설에도 그런 얘기가 나오죠. 아주 오랫동안 알았던 중국인이랑 한국 사업가가 술을 먹다가 한국 사업가가 잠시 실수를 하죠. 티베트 독립, 대만 독립 뭐 그냥 중국 땅덩어리도 넓은데 이 한마디를 잘못했는데 바로 공안이 쳐들어오더니 한국으로 철수해라, 사업 다 빼라 이렇게 나왔다는 거야. 거기서도 아무리 친한 중국 사람이라도 중국 3대 금기를 건드린 거는 용납을 못한다는 거죠. 어느 중국인도. 바로 공안에 신고를 한다고 합니다. 근데 쯔위가 대만 국기를 흔들었으니까 중국 입장에서는 말이 안 되는 행동이에요. 그러니까 중국에선 난리를 쳤고 또 쯔위 소속사가 박진영 아까 얘기했던 JYP더라고요. JYP 소속 가수들까지 중국 내 활동을 중단시켜버렸어. 니네 감히 중국의 금기를 건드려? 이런 거죠. 그러니까 JYP는 어떻게 했겠습니까? 쯔위한테 이제 시켰겠죠. 사과를 해라. 그래서 15일 날 유튜브와 중국 동영상 사이트에 사과하는 1분 27초짜리의 영상을 올렸다고 해요. 박진영 JYP 대표도 공식 사과문을 발표를 했어요. 이 영상은 사흘 만에 무려 550만 건 조회수를 기록했대요. 엄청 많이 본 거죠. 아니 근데 그거를 사과를 하면 대만 애들이 또 난리 날 거 아니야. 바로 그게 문제인 거예요. 아까 550만 건 조회를 기록했다고 했잖아요. 네. 근데 이 영상에 좋아요가 2만 건이나 붙었는데 더 놀라운 점은 요즘은 유튜브 동영상에 좋아요 말고 손가락 내리는 반대 표시도 있잖아. 그렇죠. 그게 34만이야. 오. 17배가 많아요. 이 17배를 누가 눌렀겠어. 대단하네요. 34만이요? 거기다가 대만 네티즌들이 도저히 이번 사태를 그냥 넘어가기가 싫은가 봐요. 아까 쯔위 사건을 처음 폭로한 대만 출신 중국 가수 있다고 했잖아요. 황모식이? 네. 황한을 규탄하는 시위를 24일 하겠다. 이렇게 공식 발표를 하니까 시위에 참석하겠다고 발표한 대만인들이 벌써 10,000명이 넘는다고 해요. 또 시위에 참석할 예정이라고 한 사람도 5만 3천 명에 달한다고 합니다. 또 재미난 게 뭐냐면 대만에도 노래방이 되게 인기가 있나 봐요. 대만 내에 있는 노래방에서 황한 노래가 싹 사라졌대. 노래조차 듣기가 싫다는 거야. 무섭네. 그럼 걔는 이제 저작권료 수입도 없겠구만. 그렇죠. 대만이 이렇게 하니 중국은 그래 니네 재밌게 놀고 있다 이렇게 가만히 있을까요? 중국도 아니에요. 뭐냐면 웨이보 아까 있잖아요. 웨이보를 통해서 맨 처음에 이 사건이 퍼져나가기 시작했는데 총통 선거에서 차이 후보가 되니까 금지 검색어로 차이잉원 그다음에 저우주의 이걸 포함시켜버렸대. 검색이 안 되게. 한마디로 중국과 대만이 자존심 싸움을 벌이고 있는 거예요. 둘이 양안이라 그러잖아요. 예. 양안 관계가 1992년 그때로 다시 돌아가는 듯한 느낌인 거예요. 중국이나 대만이 그렇게 싸거나 말거나 뭐가 중요해요 이렇게 얘기하실 분들도 있을 텐데 이게 자칫하면 우리 경제에 커다란 치명타를 가할 가능성이 커요. 정치적 외교적인 문제 말고 경제적인 문제만 따져봐도 그렇다는 거예요. 뭔 얘기냐면 일단 중국이야 여러분들 다 아시다시피 우리나라 최대 교역국이죠. 그렇죠. 2013년에 우리나라 대중국 교역 규모가요. 무려 2,354억 달러인데 이 규모가 어느 정도 되는 줄 아세요? 미국과 유럽을 합친 것보다 EU를 합친 것보다 더 커. 그러면 답 나온 거 아니에요 벌써? 그러니까. 어찌됐건 우리는 중국에 붙어야 된다. 그런데 그게 또 그렇지가 않아요. 일단 대만의 교육 규모도 뭐 중국에 비해서는 세 발의 피일 수도 있지만 우리나라로서는 쉽게 무시하기가 힘든 수준이에요. 연간 300억 달러 정도 돼서 우리나라 5위의 교육국이에요. 우리나라가 대만이랑 이렇게 교육을 많이 하고 있어. 그렇군요. 근데 더 큰 문제는 대만 뒤에 미국과 일본이 있다는 거야. 그거는 무슨 소리예요? 미국과 일본이 있다는 얘기는 뭐냐면 여러분들 많이 들으셨을 거예요. 중국을 견제하기 위해서 미국과 일본이 격히 가까워지고 있다. 일본이 미국의 입안에 혀처럼 노니까
미국으로서는 일본만 귀엽다고 요즘 많이 하고 있잖아. 그렇죠. 그런데 유럽을 비롯해서 전 세계가 이상하게 미국보다는 중국 쪽에 많이 가까이 가고 있어요. AIIB를 보더라도 유럽 국가들이 다 가입을 해버렸어. 중국 주도인데. 미국이 하지 말라고 그렇게 얘기를 해도 미국으로서는 일본으로서는 전 세계에서 자기네 동맹을 찾기에 혈안이 돼 있다는 거야. 그동안에 우리나라한테 요구를 해왔잖아. 너네야말로 미국과 일본 편에 서라. 근데 대만에도 그 요구할 가능성이 많아졌어요. 기존의 대만은 그런 요구를 받을 가능성이 없었죠. 국민당 정권이었으니까. 중국이랑 하나라고 생각을 했으니까. 근데 중국이랑 독립하겠다는 얘기는 어떻게 된 거야? 적의 적은 친구 아니야. 그렇죠. 대만으로서는 미국과 일본에 급격하게 가까워질 가능성이 높아요. 그런 현상이 벌써 보이고 있어요. 차이 후보가 당선되자마자 대만 언론에서 뭔 얘기가 나오냐면 그동안에 미국이 주도해왔던 TPP라고 있죠. 예전에 저희가 에코백 시간에서 좀 살펴드렸던 이거는 중국이 주도하는 AIIB를 대항하기 위해서 미국이 만든 거예요. 근데 여기에 적극 가입하겠다. 대만이 그렇게 나오고 있는 거야. 게다가 대만은 미국과 FTA도 추진하겠다. 이렇게 얘기를 흘려보내고 있어요. 그래서 그런가? 미국은 벌써 정권 교체를 이룬 차이 당선자한테 화답을 보냈어. 미국과 대만의 비공식적인 관계가 더욱 강화되기를 희망한다. 공식적인 관계가 아니라 비공식적인 관계가 더욱 강화되길 희망한대. 아, 그러면은 중간 정리를 해보면요. 우리는 중국이 1위 교육국이기 때문에 당연히 중국의 비중이 큰데 대만이 정권이 바뀌면서 미국과 일본의 동맹이 될 가능성이 커지면서 우리 입장에서는 굉장히 난감해졌다. 그거군요. 그렇죠. 우리가 함부로 중국 편을 더 들었다가는 대만만 등지는 게 아니라 자칫하다가는 미국, 일본까지 등을 질 수가 있다는 그렇죠. 얘기인 거야. 그렇다고 미일 대만 편을 들자니 중국이 또 울고. 그러니까. 아, 이거 큰일이네. 우리로서는 이게 진짜 잘못 선택했다가는 난리가 날 수 있다는 얘기인 거예요. 근데 조만간 진짜 대만에서 차이 후보가 취임식을 하고 이렇게 되면 우리한테 요구하겠지. 너 어느 편이야? 박쥐처럼 왔다 갔다 하지 말고 제대로 줄을 대. 이렇게 할 거 아니야. 저 박진대요. 그러고 가만히 있으면 안 되나? 그러니까요. 어유, 이거는 마치 진짜 명이냐 청이냐를 놓고 고민했던 광해군. 맞아요. 광해군이 생각나네. 그때도 우리가 명나라의 요청을 거부할 수가 없어서 부대를 파견하죠. 근데 광해군은 우리나라 장수한테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가긴 가되 청나라랑 결코 전투를 벌이지 말아라. 광해군은 실내 외교를 제대로 했는데 그거를 마음에 안 든다고 서인들이 인종 반정을 한 거잖아. 그리고 바로 병자호란이 그런 일이 벌어질 수 있다는 게 벌써 찌위의 소속사인 JYP 홈페이지가 사이버 공격을 받았대. 다운이 돼버렸어. 근데 이 사이버 공격을 어디서 했을까? 북한? 아니라니까. 사이버 공격하면 북한이잖아. 사이버 공격을 중국에서도 하고 대만에서도 했다. 양쪽에서 다 했군요. 양쪽에서 기분 나쁘다는 거야. 아니야. 예. 대만 애들은 왜 찌위를 사과시키느냐 이렇게 한 거고 중국 애들은 왜 찌위를 대만 국기를 들게 했느냐. 섣불리 JYP가 사과를 한 바람에 오히려 제가 보기엔 사태가 더 커졌다는 생각이 드는데 우리나라 정부도 똑같은 우를 범할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제가 두렵다는 얘기인 겁니다. 예. 사실 쯔위도 그렇고 박진영도 그렇고 일이 이렇게까지 커질 줄은 상상도 못했을 거예요. 기다림은 끝났다. 거대한 세상, 거대한 전쟁이 시작된다. 모바일 RPG의 새 역사. 이데아. 그리고 해외에서 또 중요한 얘기가 들려왔어요. 예전부터 예정된 얘기기는 하지만 실제로 이렇게 될지 몰랐네. 이란에 대한 국제사회 경제 제재가 16일 현지 시간입니다. 공식적으로 해제돼 버렸어. 네. 이란이 전 세계 경제에 다시 재등장을 하는 거예요. 이란이 국제사회에서 교역이 찾아냈던 게 언제부터인지를 살펴봤더니만요. 1979년까지 거슬러 올라가요. 이슬람 혁명으로
팔레비 왕조가 무너진 다음에 미국이 주도하는 유엔이 너네랑은 상대 안 해. 그래 버리는 거야. 근데 36년 만에 다시 열리게 되는 겁니다. 근데 우리가 이란에 대해서 진짜 잘 몰랐나 봐요. 이란이 중동 국가 가운데 경제 규모가 가장 크다는 사실을 아셨어요? 사우디 아니었어요? 아니야. 36년 동안 이렇게 닫혀 있었는데도 예. 경제 규모가 가장 크대요. 오. 2013년 기준으로 이란의 인구가 8천만 명이나 돼. 8천만 명. 8천만요? 남북한 합친 것보다 더 많어. 오. GDP도 4,029억 달러. 세계 18위 수준. GDP는 우리나라보다는 좀 작죠. 그렇지만 중동 국가 가운데 최고라는 거 아니에요. 역시 부자가 망해도 3대 간다더니 그렇죠. 메소포타미아 문명 아니에요. 이란, 이라크가. 그렇죠. 특히나 이란이 이렇게 36년간의 제재 속에서도 놀라운 경제력을 보이고 있는 이유가 가스 매장량이 세계 1위래요. 1위요? 난 러시아가 1위인 줄 알았더니 세계 1위래. 오. 석유 매장량은 4위. 4위. 이야. 이거를 바탕으로 이란 경제가 생각보다 탄탄하다는 얘기를 하고 있어요. 36년간 제재를 받았는데도. 그래서 이란에 대한 빗장이 풀리니까 다들 난리가 난 거지. 우리나라도 기대를 엄청나게 하고 있다고 그래요. 뭘 기대를 한다는 거예요? 이란이란 교육이 재개되면 수출이 많이 늘어나지 않을 것인가. 예전처럼 중동 건설하고 뭐 이런 거? 그렇죠. 이미 기획재정부나 산업통상자원부, 외교부 이런 데에서는 이런 기대를 표명을 했어요. 석유자원 개발, 정유 제품, 석유화학 제품, 조선, 해운, 항만, 더 나아가 자동차 귀금속 이런 품목들이 이란 내에서 자유롭게 교역할 수 있게 되면 우리나라한테는 엄청난 이득이다. 이런 얘기를 하고 있어. 근데 과연 우리의 기대대로 될까요? 너무 김칫국을 먼저 먹는 게 아닌가 그런 우려가 들어요. 뭔 얘기냐면 이란에 대한 경제 제재는 해제됐지만 당분간 달러화 결제는 금지가 돼요. 달러로 거래를 할 수가 없어요. 계속 원화 결제를 해야 된대. 우리한테는 좀 불리할 수가 있어요. 특히나 이란 내에서 테러가 완전히 사라진 건 아니잖아요. 그렇죠. 이란 정부는 해제가 됐지만 이란 내 테러 단체는 아직 여전해요. 테러와 관련된 단체들은 여전히 제재 대상이기 때문에 함부로 이란 업체랑 거래했다가는 큰 꼴이 날 수가 있어. 우리가 테러 단체 지원하는 꼴이 날 수가 있어요. 이런 위험도 있고요. 게다가 아까 이란이 천연가스 매장량 세계 1위, 석유 매장량 세계 4위인데 가뜩이나 저유가 때문에 문제가 되는데 얘네들이 석유를 풀기 시작하면 유가는 더 추락할 수가 있어요. 중동 내 모든 국가들이 경제가 무너질 수가 있다는 얘기. 그러면 우리한테는 손해가 될 수가 있다는 얘기인 거죠. 그리고 최근에도 전에 드린 기억이 나요. 사우디와 대립각을 또 세우고 있잖아요. 이란이. 그렇죠. 우리 이제 막 제재 풀렸으니까 기름 많이 수출해야 돼. 우리 지금 먹고 살기 바빠. 그러면서 오페크 감산 합의가 안 된다는 거 아닙니까? 그렇죠. 이란 때문에. 그렇죠. 그리고 이란은 이슬람 쪽에서도 좀 소수인 시아파 국가잖아요. 이란이랑 교육을 틀면 나머지 순위파 국가들이 야, 니네 왜 시아파 국가랑 교역해? 이렇게 나올 수도 있다는 거야. 중국, 대만과 같은 문제가 또 나타나겠네. 그렇죠. 거기다가 이게 가장 결정적일 것 같아요. 유엔의 유일한 제재 국가가 이제 한 나라밖에 안 남았어요. 북한. 이게 우리한테 어떤 부메랑이 될지 좀 더 찬찬히 살펴봐야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들어요. 예전에는 미국이 2개의 전쟁을 못 치른다고 했어요. 예. 뭔 얘기냐면 미국의 경제력이나 군사력이 3개의 분쟁 지역 2개에서 한꺼번에 전쟁을 못 치르는데 그 2개에 가장 많이 언급되는 지역이 이란이 있는 중동 지역, 북한이 있는 동아시아였거든요. 예. 동북아시아였거든요. 근데 중동 지역이 없어졌어. 동북아시아밖에 안 남았어요. 2개의 전쟁을 못 치른다는 얘기는 1개의 전쟁은 치를 수 있다는 얘기야. 미국이 어떤 선택을 할지 모른다는 얘기. 우리한테는 상당히 위협이 될 수 있다는 그런 얘기가 될 수 있어. 근데 만약에 이란이 잘 나가게 되면은 김정은이 보고 우리도 미국 말을 좀 들으면 떡고물이 떨어지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겠네요. 그렇죠. 또 이란도 핵실험이 어느 정도 성공했다는 정황이 보이니까 미국이 대화를 했잖아. 이번 핵실험도 저희가 저번에 설명드린 것처럼 미국에서는 대화하자고 나올 수도 있는 거고 앞으로 사태가 어떻게 전개될지는 아직 모르는 거예요. 예.
지난 주말에 응답하라 1988이 드디어 끝났잖아요. 예. 진짜 이 드라마가 왜 국민 드라마로 그동안에 불렸는지 알 수가 있겠더라고요. 특히나 15일 날 토요일 날 방송된 부분에서 진짜 눈물이 많이 흘렀어요. 뭐였냐면 우리가 좋아하는 해리가 역할을 했던 성덕선이 아버지한테 감사패를 전달하는 모습이 그려졌거든요. 아버지가 은행에서 26년 동안 근무를 하다가 퇴직을 했는데 가족들이 아버지한테 감사패를 전달한다고 하면서 마지막에 이런 얘기를 합니다. 아버지의 딸로서 그리고 아들로서 다정한 말 한마디 건네지 못해서, 좋아하시는 술 한잔 함께 마셔드리지 못해서, 먼저 안아드리지 못해서, 사랑한다 말하지 못해서, 그리고 아빠라는 그 이름의 무게를 헤아리지 못해서 미안하고 죄송합니다. 이 장면을 보면서 눈물을 흘리셨던 애청자분들이 상당히 많으셨을 거예요. 네. 그러면서 아버지한테, 어머니한테 전화 한번 드려야지, 이런 생각도 많이 하셨을 거예요. 그렇지만 안 하신 분들이 상당히 많은가 봐요. 왜냐하면 오늘 저희 페이스북에 이 사연을 상당히 많이 공유를 해주셨거든요. 예. 근데 실제로 전화를 하려고 했더니 못하겠어, 그동안에 안 해봐서 쑥스러워서, 이런 얘기들이 있었거든요. 오늘 저희 방송을 들으시는 애청자분들은 꼭 한번 용기를 내셔서 부모님한테 사랑한다는 말 꼭 전해주시길 바라겠습니다. 아마 전화를 안 하신 분들은 그런 분들 계실 거야. 어차피 내리사랑 아니야 이러면서 나도 내 자식들한테 뭐 희생하면 되지. 하지만 내리사랑도 내리사랑이지만 아버지께 받았던 사랑, 믿음, 이런 거 살아 계실 때 한 번쯤 표현하면 절대 후회하지 않을 겁니다. 아무튼 이 방송 끝날 때 우리 아들은 이 얘기 하더라고요. 다음에는 그럼 몇 년도를 방송을 하냐고. 저는 아예 1979. 79는 왜 가요? 박정희 당시 대통령이 총을 맞고 전두환 정권이 들어서잖아. 그때를 짚자고. 급변하는 시기에 그때의 청춘들, 아니면 이제는 1900년대는 좀 식상하다, 차라리 2000. 본 팟캐스트의 저작권은 뉴스백에 있습니다.